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인터넷과 SNS 상에서 화제가 된 신조어 중 하나는 바로 사만삼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겨울 날씨를 가리키는 사만사온 대신 새롭게 등장한 말로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게 흐려졌다는 뜻이다. 미세먼지가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지난 1월 수도권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3차례 발령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3곳 모두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면서 다음 날에도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차량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또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이부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관할 공공기관 주차장도 문을 닫는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1월 특별한 조치를 하나 더 시행했다. 차량 이부제가 강제 이부제가 의무 이부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를 유도해야 될 정책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했던 게 대중교통 무료 운행,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 무료 운행 그 정책을 냈던 거거든요. 올해 이제 1월 15일 그리고 17일, 18일 비상저감 조치가 실제 발령이 되면서 그 무료 운행을 했었습니다. 3차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예산 145억 원을 투입한 서울시.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교통량 감소폭이 1.73%에 불과하자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잘 이부제 확대에 대한 시민 공감대, 강력한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었던 만큼 이제 그 목적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대신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시행되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등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배출가스량에 따라 차량을 7등급으로 나누어 하위 2개 등급의 4대문안 진입을 연말부터 제한할 예정. 반면 차량 이부제에 동참하는 기업에게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5%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극단적인 비상조치를 세워야 할 만큼 어느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 있는 데다가 오후부터는 먼지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건강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를 뜻하는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보통 PM10으로 표기한다. PM2.5로 표기하는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 한 올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 크기.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작은 미세먼지는 직접 호흡기로 들어가서 폐포 안에 어떤 폐포의 주변을 둘러싸고 혈액이 흘러가잖아요.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뇌나 다양한 장기에 직접적인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그것들이 나중에 다양한 환경 호르몬 그리고서 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유전적인 영향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 올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월 21일엔 하루 3차례나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전 역시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등 대형 에너지 소비 사업장이 늘고 있는 충남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중국발로 꼽히는 가운데 중국과 가까운 충남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는 봄철이면 황사까지 겹쳐 대기 오염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도 바꾸어 놓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날이면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는 직장인들이 구내 식당으로 몰린다. 저희 평소에는 한 500분 정도 오시는데 미세먼지 때문이신지 손님들이 밖에 안 나가시고 저희 한 600명 정도 오시는.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영유아나 노인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게 되고 엄마가 미세먼지 많아서 꼭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못 놀았어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수업을 단축하거나 야외 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전환하는 일도 당연한 일이 됐다.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자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쁨 단계에서는 이제 81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나쁨 단계거든요. 이때부터 학교에서는 이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우 나쁨 단계를 간다든가 그러면은 실외 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전환한다든가 단축 수업까지 한다든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일반 국민들에겐 개념조차 알려져 있지 않던 미세먼지가 최근 몇 년 사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까지 바꾸어버린 것이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심각하다고 피부로 느끼는 게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지난 20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경향은 줄어드는 경향이에요. 모든 특히 미세먼지도 그렇고 다른 SO2나 일산화탄소나 같은 것도 다 줄어드는 경향이거든요. 경향은 낮아지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하면 그래서 이제 더 시민들의 인식, 미세먼지의 오염도를 좀 심각성을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대기 환경에서 미세먼지는 요 근래엔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자체가 우리의 굉장히 삶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작은 초미세먼지 중심으로 그런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요. 지난달 창립직을 가진 환경재단의 미세먼지 대응센터.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출범한 미세먼지 전문 대응기관이다. 우리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숨쉬는 공기의 양이 약 10,000리터인데요. 그거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말짜리 생수통 500개 분이거든요. 그거를 무게로 따지면 또 13.6kg가 돼요. 근데 과거에는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을 때는 자유제니까 그냥 숨만 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오염물질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숨쉬기 너무 힘들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나가기도 힘들다. 그럼 집에 공기 정화기를 단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워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미세먼지 대응센터 창립식에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분석한 빅데이터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미세먼지 그러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그걸 했더니 첫 번째가 아기입니다. 아기. 두 번째가 아이예요. 그건 뭡니까? 미세먼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갓난 애들, 어린이들이에요. 그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특히 여성들이 가장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집에 있는다. 두 번째는 공기정화기를 튼다. 세 번째는 마스크를 쓴다. 네 번째는 비 오는 걸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조사에 응한 국민들은 방사능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더 크고, 미세먼지는 결혼과 취업에 이어 육아나 출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한국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는 것. 미세먼지 대응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 관심 키워드의 상위권 순위는 1위 교육, 2위 결혼, 3위 교통 순으로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는 5년 새 부쩍 커져 2013년 19위였던 관심도는 2014년과 15년 14위, 2016년 10위에 이어 2017년 6위까지 올라간 것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하는 시민들도 늘어났다. 매년 대전의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대전 충남 녹색연합의 미세먼지 시민조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의령 씨. 미세먼지 하면 대기오염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 모니터링이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그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동네 주변에 대기 농도가, 오염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옅은지 그런 거를 측정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여기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이게 올해 이게 7차인가 8차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작년보다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알 수 있어서 이런 거 참여하게 됐습니다. 15개월의 어린 자녀를 둔 손의령 씨는 조사단 활동을 하면서 특히 같은 지역에서도 장소에 따라 미세먼지 수치가 달라지는 점이 놀라웠다고 한다. 진짜 3거리, 4거리, 5거리 이렇게 차 다니는 큰 거리는요, 대부분 다 나빴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안쪽으로, 골목 안쪽으로 가면, 골목 안쪽으로는 학교 쪽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그나마 나았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은 진짜 거의 대부분 좋은 상태였어요. 대기오염 자체가.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하면 곳곳마다 해요. 정말 구석구석. 골목길, 학교, 도로, 그리고 자기 집 앞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천길까지 보이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수치가 정말 큰 차이를 보여가지고 저는 그때 참 사실 놀랐어요.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기를 다루는데 그냥 너무 전국적인 그런 거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진 지수야, 날씨 좋아서 운동장 가서 지수 공도 차고 막 파란 하늘 밑에서 뛰어다니니까 엄마도 너무 행복하고. 한창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의 기쁨마저 앗아가는 미세먼지의 습격.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난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공원이나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혜영 PD,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이유가 미세먼지 폐해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을 단순히 공기가 좀 뿌옇다거나 안개가 낀 날씨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고요. 혹은 미세먼지가 당장 눈에 보이거나 질환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유난스럽다거나 번거롭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언론 등을 통해 미세먼지가 점점 알려지면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도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에 맞서는 각계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제품이었던 공기청정기와 스타일러,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이 최근 마스크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의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기청정기 시장은 몇 년 사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청정기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 사이에선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가 다니는 보육기관을 선택할 때도 공기청정기 설치 여부가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로 꼽힌다. 어린이집 자체도 차 거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데로 갔고요. 그리고 딱 트여 있는 곳, 창문이랑 이렇게 트여져 있는 곳 같고, 공기청정기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들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우리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 다 있고 이거 다 필터 교체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가 외부보다도 더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든지 달라든지 공기질 관리 기준을 다시 이제 만들어 달라든지 이제 좀 더 정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공개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교실이나 어린이집 교실에 실내 공기질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1,400여 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한 서울시에 이어 세종시는 올해 안으로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환기와 공기정화가 가능한 기계식 환기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장치를 이미 13개 초등학교에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이제 교육부나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 결과가 효율성과 효능성이 좋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또한 공기정화장치의 비용 대비 효과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다중이용 시설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비용을 들여 설치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두고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아주 미세한 효과랄지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세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후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필터를 오랫동안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주의 깊게 그것들을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공감대나 아니면 지식이 널리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충분히 활용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적절하지 않은 곳에다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실내먼지를 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는 이 과정밖에 없어서 내가 공기청정기를 샀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꼭 소모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필터를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공기청정기입니다. 또한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점은 바로 환기. 외부 미세먼지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내부 공기 순환을 시키지 않으면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실내 공기질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셔서 공기질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환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이라든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호흡을 하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잖아요. 가정에서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하면 저희가 가스레인지를 켜면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타면서 가스상 물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제대로 배출 안 되면 방 안에 다 쌓이겠죠. 문을 닫은 상태에서 계속 공기청정기를 돌려봐야 따로 또 저희가 실내에서 다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가스 물질이 계속 실내에 축적이 돼서 도리어 또 인체에 안 좋아질 수 있다. 미세먼지의 폐해를 알리고 대응책에 대한 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나가는 일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중장기적인 대책 중 하나다. 미세먼지의 오염이 개선될 때까지는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본이나 다른 선진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농도가 높은 게 사실이니까요. 그것을 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 또는 교육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성을 인지 못하면 누구도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라라고 하는 매뉴얼이라든지 대응책 이런 것들이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청정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스크 이런 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적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없어요. 전문가들이 특히 강조하는 점은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교육 강화. 세계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나라가 이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북유럽이거든요. 독일은 3살 때 쓰레기 처리장을 견학을 시켜요. 제일 좋은 교육은 체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체험 교육 거의 없거든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철저하게 그 환경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그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받는 영향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미세먼지 발산의 원인을 추적할 때는 그 시민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그 NGO들이 최근에는 그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작년 가을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를 앞으로 한 30% 정도 저감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공기질을 일본 도쿄라던가 유럽 수준의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관리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기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들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그 원인들이 미세먼지나 배기가스나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대기오염을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한순간에 확 줄였으면 좋겠지만 미세먼지는 또 다른 환경오염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염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뭐 높다 그러면 높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배출원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높은 건지 아니면 공장 때문에 높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아니면 다른 어떤 소각 때문에 높은 건지 아니면 어떨 경우는 중국에서 온 건지 원인을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대선 후보 시절 탈원전, 탈석탄,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올해 들어 정부는 다각적인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은 국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올 봄에 일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충남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 2기 등 모두 5개 노후 화력발전소가 한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우선 발전 분야에서는 석탄 화력 퇴출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한시적 가동 중단 정책을 두고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을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단순히 일시적인 셧다운 제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용 비율 자체를 줄이는 노력들,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탄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의 가장 많은 부분이 석탄이거든요. 미세먼지가 있고 그 미세먼지에는 그냥 미세먼지가 아니고 비소라든지 여러 가지 중금속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최대 국외 발생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공조도 강화될 예정.
환경부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발생해 동북아 일대로 퍼지는 미세먼지의 비중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한중일 3국의 공동 연구 결과를 상반기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중국의 오염도, 오염 현황.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배출이 결국은 오염이 돼서 넘어오는 발원지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 정부의 관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걸 잘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오는 6월 문을 열 예정이다.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미세먼지. 정부와 전문가들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을 되찾기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시골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일반 쓰레기는 태워버리시고 하시잖아요. 솔직히 버겁다고 해야 되나? 우리 엄마들끼리만 하기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자원 절약도 하고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이런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 만약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미세먼지가 약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하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이용하실 때도 이왕이면 오염물질이 덜 배출하는 자동차를 선택하시거나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라는 신뢰가 필요하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가뭄 해소와 미세먼지 해소까지 갈수록 비 오는 날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용어를 미세먼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달라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때문에 환경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 명칭을 변경하려다 이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류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입자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미세먼지 PM10,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미세먼지 PM2.5로 구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면 PM1.0이나 PM0.1은 초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등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서 용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네, 국제적으로는 PM1.0은 초미세먼지로 그리고 PM2.5는 미세먼지를 의미하고요. PM10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흡입성 먼지나 부유 입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95년 당시의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PM10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 명칭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이 시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알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박희영 PD 수고하셨습니다.